평생을 교사로 살며 원칙과 고집으로 자식들을 키워온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따뜻한 말보다는 차가운 훈계로 기억되는 사람이었고 가족들에게조차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다. 그러나 80을 넘긴 나이, 병으로 쓰러져 누운 그는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장례식장의 종소리처럼 무겁고 차가운 공기 속 유언장이 낭독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단 한 줄은 자식들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본인은 전 재산을 요양보호사에게 상속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가장 먼저 깬 건 큰아들 정민이었다. 정민은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소리쳤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 어떻게 우리 자식들 두고 남한테 전 재산을 다 준다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사실 그는 이미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올라 있었고 곧 있으면 직장을 잃을 판이었다. 빚은 쌓여만 갔고 가정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따라서 그 희망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했다. 옆에 있던 둘째 딸 미정이 눈시울을 붉히며 형을 붙잡았다. 형, 조금만 진정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전 재산이라니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속내는 또 달랐다. 남편의 무책임, 시댁의 냉대, 아이들의 양육 부담까지 그녀의 삶은 이미 지쳐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들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래서 미정의 눈물은 억울함만이 아니라 욕망과 절박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막내 아들 준호는 형제들의 다툼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하, 역시 아버지답네. 평생 우리한테 원칙만 강요하시던 분이 마지막까지 시험을 치르게 하시네. 근데 형, 누나. 솔직히 지금 이렇게 화내는 거 결국 돈 때문 아니야? 정민은 다시 분노로 폭발했다. 탁자를 세차게 내려치며 준호를 노려봤다. 야, 넌 예술한다고 빈둥거리면서 부모 속만 썩였잖아. 지금 와서 뭘 잘했다고 훈계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떨리는 눈빛은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는 늘 가족들에게 무능한 예술가로 무시당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래, 난 실패했지.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잖아. 그의 속마음은 절규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노쇠한 몸에도 여전히 눈빛만큼은 매서웠다. 그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야 진심이 드러난다. 내가 남긴 유언장을 보고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나는 끝까지 지켜볼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자식들은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유언장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것을. 아버지는 일부러 엉뚱한 이름을 남겨 자식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시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충격적인 유언장은 자식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는 듯 했지만 그 말은 번개처럼 집안을 가르고 각자의 가슴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흔적은 균열이 되어 갈등을 터뜨렸다. 큰아들 정민은 하루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되면 부엌에서 죽을 끓였고 약을 챙겨드렸으며 마치 헌신적인 아들처럼 보였다. 아버지, 오늘은 죽이 좀 싱겁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래요. 천천히 드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방을 나서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밤이 되면 그는 아내와 속삭였다. 여보, 한 달만 참자. 아버지가 마음 바꾸실 거야. 그러면 우리도 몫을 받을 수 있어. 이건 마지막 기회야. 아내는 눈물 맺힌 눈으로 대답했다. 여보, 당신 건강은 어쩌고? 회사 일도 팽개치고 하루 종일 아버지 곁에만 있잖아.
이렇게 살다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 정민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 힘들어도 견뎌야 해. 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빚도 갚고 아이들 학원비도 낼 수 있어. 우리에게는 이 길밖에 없어. 정민의 노트북에는 유언장 무효 소송, 간병인 상속권, 상속 분쟁 승소 사례 같은 검색 기록이 빼곡했다. 겉으로는 효자의 미소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돈과 법적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둘째 딸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정성스레 돌보았다. 아버지, 오늘은 미음을 드셔보세요. 죽보다 소화가 잘 되실 거예요.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식탁에 앉은 아버지의 입에 숟가락을 가져갔다. 그러나 미정의 방 한쪽에는 늘 무거운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 양육비 계산서, 카드 대금 고지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밤마다 남편과 통화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나 이제 더는 못 버텨.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이혼하면 위자료도 못 받아. 아버지 유산만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녀의 눈빛은 울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미정아, 내가 웃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난다. 하지만 내 눈빛은 늘 울고 있구나.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막내 준호는 조금 달랐다. 그는 자유분방하게 아버지를 대했다. 아버지, 오늘은 거실에만 계시지 말고 정원에 나가 햇볕 좀 쬐시죠.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그는 아버지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꽃을 보여주고 벤치에 앉혀 그림을 그려주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넌 아직도 그림이 좋으냐? 네, 아버지. 비록 실패투성이지만 그게 제 삶이에요. 실패도 기록이다. 중요한 건 내가 진심이냐는 거다. 그 말은 준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러나 준호 역시 고통 속에 있었다. 밤마다 비톡촉 전화를 받으며 그는 캠퍼스를 찢고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난 실패했어도 내 진심만큼은 알아주셔야 하는데. 그의 속삭임은 방 안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마지막 주 세 자식이 함께 아버지를 돌보게 되었다. 그러나 협력은커녕 갈등만 더 커졌다. 정민이 식탁에 놓인 죽을 맛보며 말했다. 죽이 왜 이렇게 짜?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간 좀 맞추라고 했잖아. 미정은 눈을 부릅뜨며 대꾸했다. 형은 맨날 잔소리만 해. 그럼 본인이 하든가. 준호가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둘 다 그만해. 아버지 앞에서 이게 뭐야? 정민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넌 예술한다고 부모 속 썩인 주제에 지금 와서 착한 척하지 마. 방 안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모두를 멈췄다. 이제 알겠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이 한 달 동안 나는 많은 걸 봤다. 자식들은 숨을 죽였다. 아버지가 곧 최종 결정을 내릴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모두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탐욕이 동시에 꿈틀거렸다. 이 한 달의 돌봄은 단순한 병간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잔혹한 거울이었다. 겉으로는 효심을 내세웠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욕망, 후회와 절망이 얽혀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의 결과가 머지않아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다.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고 밤마다 기침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묶여 눈을 감고 싶지 않다. 내 집에서 내가 익숙한 공기 속에서 마지막을 맞겠다. 그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단호했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자식들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정민은 아버지가 쓰러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이제 곧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미정은 한숨을 쉬며 아버지의 방을 드나들었지만 그 한숨 속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 하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무심한 듯 담배를 피우며 마당에 앉아 있었지만 창문 너머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자식들을 모두 불렀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는 낡은 공책을 펼쳤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이 노트에는 너희가 자라면서 한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교사였다. 제자들만 기록한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기록했다. 정민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고 미정은 두 손을 모아 쥐며 불안해했다. 준호는 의자 끝에 앉아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정민, 넌 늘 책임을 말했지만 정작 책임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출장이라 핑계대고 오지 않았지. 내 입술은 늘 책임을 말했지만 내 발은 도망쳤다. 정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을 그는 누구보다 기억하고 있었다. 사실 출장은 구실이었고 그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택했었다. 아버지의 말은 그 기억을 낱낱이 끄집어내는 칼날 같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러나 변명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번엔 미정을 바라보았다. 미정, 넌 늘 눈물 뒤에 숨었다. 힘들다고 말하며 부모를 외면했고 내 아이만 챙겼다. 내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그 눈물은 책임을 가리지 않았다. 미정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날들이 떠올랐지만 아버지의 말은 부정할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울음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준호를 보았다. 준호, 넌 자유를 외쳤다. 하지만 자유는 책임 위에 서야 한다. 너는 내 꿈을 위해 집을 떠났지만 그 꿈은 언제 우리를 웃게 했느냐? 내 자유는 결국 나와 어머니의 눈물을 만들었을 뿐이다.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아버지와 크게 다투며 난 나답게 살 거야. 하고 외치고 집을 나간 날. 그날 이후 가족은 갈라졌고 어머니는 울며 병이 깊어졌다. 아버지,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방 안을 메우기에 충분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세 자식은 각자의 죄책감과 분노, 억울함 속에 침묵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야 진심이 드러난다. 너희의 말과 행동은 내가 다 봤다.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겠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가 돌아가며 나를 직접 돌봐라. 간병인만 믿지 말고 너희 손으로 나를 돌봐라. 그 한 달을 보고 나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세 자식은 서로를 바라봤다. 정민의 눈빛에는 계산이 번뜩였고 미정은 갈등으로 흔들렸으며 준호는 혼란 속에 휩싸였다. 정민은 속으로 생각했다. 한 달만 버티면 된다. 그 후에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올 거다. 미정은 속으로 울부짖었다.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래도 버텨야 해. 내 몫을 지켜야 해. 준호는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나는 왜 아직도 아버지의 눈빛 앞에서 작아지는 걸까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그날 밤 정민은 아내와 은밀히 대화했다. 여보, 이건 기회야.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고. 한 달만 잘하면 돼. 아내는 불안에 떨며 대답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까? 정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될 수밖에 없어. 아버지도 결국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아실 거야. 그 순간 정민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미정은 아이들이 없는 빈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처럼 속삭였다. 아버지, 제발 이번 한 번만은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는 제 몫을 찾고 싶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그녀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손에 쥔 서류는 구겨졌다. 준호는 화실에서 캠퍼스를 바라보다가 분노에 붓을 내던졌다. 난 아버지의 기대가 아니어도 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런데 왜 난 아직도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는 캠퍼스를 찢고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이렇게 아버지의 한 달 돌봄 시험은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효심의 시간 같았지만 실상은 욕망과 두려움, 갈등과 후회가 얽히는 장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세 자식 모두의 가슴속을 무너뜨리며 끝내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 한 달 동안의 돌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다. 그 한 달은 세 자식의 탐욕과 두려움, 사랑과 후회를 낱낱이 드러내는 무대였다. 첫째 주는 정민의 차례였다. 정민은 회사를 쉬겠다고 결심했다. 이미 해고 통보를 앞두고 있던 그에게 회사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며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 달만 참으면 돼. 아버지가 결국은 우리 피부치의 정을 잊지 못하실 거야. 그는 아버지 앞에서 공손했다. 아버지, 이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조금 쓰셔도 건강에 좋으니까. 아버지는 그의 손길을 받으며 미묘한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관찰자의 눈빛이었다. 밤이 되면 정민은 아내와 속삭였다. 여보, 오늘도 잘했어. 아버지가 내 손 꼭 잡으시더라. 분명 마음이 흔들리고 계셔.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여보, 혹시 아버지가 끝까지 마음을 안 바꾸시면? 정민은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다. 그럴 리 없어. 우리를 피로 낳으셨는데 결국 돌아오실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어른거렸다. 아버지가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걸 잃게 될 것이었다. 둘째 주는 미정의 차례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하루 종일 죽을 끓이고 방을 청소하며 지쳐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버텨야 해. 내 몫을 지켜야 해. 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불쑥 물었다. 너는 아이들 생각뿐이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 미래만 생각하는 거지. 미정은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제 삶을 지키고 싶어요. 아이들 위해서라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씁쓸함이 어려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이혼 소송 서류를 꺼내 들었다. 아버지 유산만 있으면 아이들과 살 수 있어. 이혼도 생활도 다 달라질 거야. 그녀는 그 말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다. 셋째 주는 준호의 차례였다. 준호는 아버지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햇볕을 쬐게 하고 그림을 그려주었다. 아버지, 오늘은 하늘이 참 맑습니다. 이 하늘을 그림으로 남겨드릴게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넌 아직도 그림을 그리냐? 네, 아버지. 비록 실패했지만 그게 제 삶입니다. 실패도 기록이다. 중요한 건 내가 진심이냐는 거다.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그 인정은 너무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밤마다 그는 비톡촉 전화를 받으며 손을 떨었다. 전시회만 끝나면 갚을 수 있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스스로도 알았다. 그것이 허망한 약속이라는 것을. 마지막 주는 세 자식이 함께였다. 그러나 협력은커녕 갈등만 깊어졌다. 정민이 식탁 위 죽을 맛보며 말했다. 죽이 왜 이렇게 짜? 아버지 건강에 안 좋은데 간 좀 맞추라고 했잖아. 미정은 눈물을 머금고 대꾸했다. 형, 맨날 잔소리만 하지 말고 본인이 해보세요. 준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다. 그만 좀 해. 아버지 앞에서 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 정민은 준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넌 예술한다고 집안 등골만 빼먹었잖아.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훈계해. 미정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울부짖었다. 제발 그만해.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방 안의 공기는 분노와 눈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다 손을 들어 모두를 멈췄다. 이제 알겠다. 이 한 달 동안 나는 많은 걸 봤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더는 숨길 수 없다. 정민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속으로 외쳤다. 아버지가 진짜로 유언장을 고치지 않으시면 나는 끝장이다. 미정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버지,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도 이제 제 몫을 찾고 싶어요. 준호는 숨을 죽이며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당신의 인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욕심일까요? 그날 밤 세 자식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민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가족을 지키려면 어떻게든 당신 마음을 돌려야 해요. 미정은 침대에 누워 흐느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만은 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저도 돈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준호는 화실에서 다시 캔버스를 펼쳤다. 붓끝에서 그려진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림은 흐려졌다. 아버지, 당신이 남긴 시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한 달은 흘러갔다. 겉으로는 병간호의 시간이었지만 그 속은 탐욕과 갈등, 눈물과 후회의 연속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흐려졌지만 자식들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시험이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다. 돌봄이라는 이름의 시간 속에서 자식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본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순간이 다가왔다. 그날 저녁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조차 숨죽인 듯 창밖의 나뭇잎도 미동조차 없었다. 아버지는 침대 곁에 앉아있던 요양보호사 윤 씨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불러다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잠시 후 세 자식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정민은 다소 초조한 얼굴로, 미정은 붉게 그늘진 눈으로, 준호는 무표정한 듯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고르며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때 묻은 흰 봉투였다. 이 안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릴 결정이 담겨 있다. 너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는지 나는 다 지켜봤다. 이제는 결과를 말해야겠다. 정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다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 거야. 나의 헌신을 보셨을 테니까. 미정은 두 손을 모아 쥐며 속으로 빌었다. 아버지,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제게 기회를 주세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달랬다. 무슨 말씀이든 받아들이자.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말자. 아버지는 봉투를 열고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본인은 전 재산을 요양보호사 윤 씨에게 상속한다. 단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나누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정민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는데? 제가 회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를 모셨는데 이게 대답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종이를 낚아채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으로 막았다. 진심은 하루 이틀로 드러나지 않는다. 내 마음속은 늘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겹지만 단호했다.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한텐 아이들이 있다고요. 저는 아이들을 지키려고 웃게 하려고 여기까지 버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도 이제 제 몫을 찾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손끝은 절박하게 떨렸다. 아버지는 미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눈물만으로는 삶을 지킬 수 없다. 내 눈물이 진심이란 걸 나는 안다. 그러나 눈물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믿지 않으셨군요. 저도 자유를 외치며 살았지만 결국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난 것 같네요. 그의 눈빛에는 체념이 어려 있었다. 세 자식의 울부짖음과 분노가 교차하는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다. 아버지! 세 자식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정민은 아버지를 흔들며 외쳤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제발, 제발 일어나세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준호는 손을 덜덜 떨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저 아직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세 자식은 서로 다른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정민은 절망, 미정은 후회, 준호는 애절함.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엔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버리면 모든 게 끝이다. 며칠 뒤 아버지는 끝내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 세 자식은 서로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민은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고 미정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준호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다. 그때 정민은 요양보호사 윤 씨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아버지를 꼬드겼지?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당신에게 준다고 하실 리가 없어. 윤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선생님을 돌본 것뿐이에요. 유 원장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제발 억울한 누명은 씌우지 마세요. 하지만 정민은 믿지 않았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말 거야.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며칠 후 미정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에는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진짜 유 원장. 그녀는 숨을 죽이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돈이나 땅 문서가 아닌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첫 번째 유 원장은 가짜였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보기 위해 그것을 남겼다. 정민아, 넌 책임을 말했지만 늘 도망쳤다. 미정아, 넌 눈물로만 세상을 견뎠다. 준호야, 넌 자유를 외쳤지만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끝내 서로를 지켜주길 바랐다. 내가 진짜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기억은 남는다. 내가 가진 전부는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고 흐느꼈다. 정민과 준호도 곧 다가와 편지를 읽었고 세 자식은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분노도 탐욕도 아닌 후회의 울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다. 검은 상복을 입고 서로를 마주했지만 세 자식의 눈빛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서로를 피했고 한자리에 앉아도 말이 오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는 그들의 가슴을 흔들었지만 탐욕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후 정민은 회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해고 통보였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와 퇴직금 명세서가 놓여 있었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도 그를 잡아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내 인생인가? 아버지의 재산만 있었어도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아버지의 편지 기억 안 나세요? 돈이 아니라 기억을 남기셨다고.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억이 밥 먹여주냐? 아이들 학원비는 누가 대주는데. 그러나 그날 밤 아이들이 다가와 말했다. 아빠, 우리 공부는 조금 늦어도 돼요. 대신 아빠가 집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정민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붙잡아야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이었구나. 며칠 뒤 그는 학원 대신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빠가 선생님이라서 더 좋아라며 웃었고 정민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비록 돈은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돈은 사라지지만 기억은 남는다. 정민은 처음으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정의 삶도 고단했다. 이혼을 결심했던 그녀는 법원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원하는 건 이혼이 아니라 아이들과 웃는 시간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엄마, 울지 마.
우리 곁에 있으면 돼. 그 말에 미정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웃음을 지으려 애썼다. 그날 밤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눈물만으로는 삶을 지킬 수 없다. 그 문장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다. 그래, 더 이상 눈물 뒤에 숨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아이들을 지켜야 해. 이후 미정은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다. 힘든 노동이었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그녀를 반기며 웃어줄 때마다 힘이 났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울음이 아니라 웃음으로 버티고 있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화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캔버스를 마주했지만 붓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 왜 저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어느 날 요양보호사 윤 씨가 화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게 있어요.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봉투 속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짧은 메모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준호가 그림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내 그림이 늘 좋았다. 내가 실패해도 그 실패가 내 기록이 되길 바랐다. 진심을 담은 그림은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준호는 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아버지, 당신이 저를 믿고 계셨군요. 왜 이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날 이후 준호는 다시 붓을 잡았다. 그의 그림에는 눈물과 사랑, 후회와 진심이 담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작은 전시회를 열 수 있었고 관람객들은 그림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 그림 속에는 아버지의 얼굴, 가족의 모습,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어느 봄날 세 자식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모였다. 그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아 서로의 삶을 이야기했다. 정민은 말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하지만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며 살고 있어. 돈은 안 되지만 아이들이 웃는 걸 보니까 버틸 수 있더라.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더 이상 눈물로 살지 않으려고. 작은 가게에서 일하지만 아이들과 웃으면서 살고 있어.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 전시회도 열었고 아버지의 편지를 보면서 알게 됐어. 내 그림이 비록 서툴러도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닿을 거라는 걸.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눴다. 그때 미정이 책상 서랍을 열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함께 세 자식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아빠,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빠, 제가 웃게 해드릴게요. 아빠, 그림 그려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세 자식은 편지를 읽으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그리움이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가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닌 바로 가족과 기억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의 영정을 마주하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몇 달이 흘렀다. 세 자식은 각자의 삶을 이어가려 애썼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련과 불안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는 분명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지만 인간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선생님 집 지하에 금고가 있다더라. 평생 모은 돈을 숨겨놨대.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곧 정민의 귀에도 들어왔다. 정민은 밤늦게 전화를 걸어 미정과 준호를 불렀다. 들었어? 아버지가 지하실에 금고를 숨겼다는 얘기.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 또 돈 얘기야? 아버지가 남긴 편지 기억 안 나? 돈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고 하셨잖아.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누나, 세상에 누가 돈을 싫어해? 아버지가 일부러 숨겨두신 걸 수도 있어.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고. 준호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금고가 진짜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돈일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일까? 정민은 단호히 대답했다. 확인해보면 알지.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야. 며칠 뒤 세 자식은 결국 지하실로 내려갔다. 곰팡내가 가득한 지하실은 어두컴컴했고 오래된 가구와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했다. 정민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찾아봐.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집념이 가득했다. 미정은 손으로 거미줄을 걷어내며 불안하게 말했다. 형, 제발 이러지 맙시다. 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편지를 남기셨는지 벌써 잊었어요? 정민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나,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할 거야? 현실을 봐. 우리 다 힘들잖아. 아버지가 정말로 금고를 숨겨뒀다면 그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준호는 묵묵히 벽을 두드리며 소리를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이 서려 있었다. 만약 진짜 금고가 있다면 아버지가 끝내 우리를 시험하신 걸까? 아니면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려 한 걸까?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세 자식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요양보호사 윤 씨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민은 분노에 차서 외쳤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요? 혹시 금고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남기는 건 돈이 아니다. 내가 숨긴 금고를 찾게 되면 아이들이 다시 한번 흔들리겠지. 하지만 그때 진심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 들었다. 이게 선생님이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혹시 아이들이 흔들리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세 자식은 숨을 죽였다. 정민은 손을 내밀며 상자를 붙잡았다. 열어보자. 이제야 진실을 알 수 있어.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상자 안에는 돈도 땅 문서도 없었다. 오직 낡은 사진과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진에는 어린 시절 세 자식이 함께 웃으며 찍은 모습, 아버지가 교단에 서 있는 모습,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에 놓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희는 또다시 금고를 찾아 헤맸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인간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 상자를 남겼다. 여기에는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이 담겨 있다. 너희의 웃음, 우리의 시간, 그리고 나의 기억. 돈은 사라지고 땅은 남에게 넘어가도 기억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다. 순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정민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까 제게 진짜 부족했던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는 늘 눈물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건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었네요. 준호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당신이 끝까지 저를 믿으셨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제 그림 속에 이 기억들을 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윤 씨는 세 자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은 늘 그러셨어요. 자식들이 비록 탐욕에 흔들려도 결국은 진심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세 자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다. 내가 남긴 건 너희다. 그날 밤 세 자식은 함께 아버지의 방에 앉아 밤늦도록 대화를 나눴다. 정민은 자신의 탐욕을, 미정은 자신의 눈물을, 준호는 자신의 무책임을 고백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약속했다. 앞으로는 서로를 원망하지 말자.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였으니까.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날 세 자식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무겁고도 복잡했다. 정민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에 쥔 제사밥 한 숟가락을 올리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붙잡으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며 돈을 쫓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묘비 앞에서 그는 다짐했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책임, 그 무게를 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미정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전 늘 눈물 뒤에 숨었어요. 힘들다는 말만 하면서 결국은 제 몫을 찾고 싶다는 욕심만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신 건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었다는 걸.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저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당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준호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눈을 감은 채 그는 오랫동안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 저는 자유를 외치며 살았지만 결국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게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 그림 속에 우리 가족의 기억을 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효도입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묘비 앞에 펼쳤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얼굴, 함께한 가족의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의 웃음이 담겨 있었다. 이 그림은 제 인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세 자식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정민이 말했다. 우리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 아버지가 원하신 건 우리가 서로 등을 맞대고 서는 거였으니까.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나도 약속할게. 실패해도 도망치지 않고 형 누나와 함께 설 거야. 그들의 약속은 묘소 앞에서 울려 퍼졌고 바람은 벚꽃잎을 흩날리며 그 약속을 감싸 안았다. 그날 저녁 미정은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다가 책상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겉에는 또박또박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지막을 읽는 사람에게. 세 자식은 다시 모여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짧지만 깊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남긴 건 돈도 땅도 아니다. 내가 남긴 건 너희 세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다. 그것이 나의 진짜 유산이다. 순간 세 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회와 회한을 지나 이제야 깨닫게 된 사랑과 감사의 울음이었다. 며칠 뒤 정민은 동네 아이들을 모아 작은 공부방을 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공부는 점수를 따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그게 진짜 배움이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정민은 아버지의 교단에 선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미정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눈물에 숨지 않았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그녀도 함께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아버지와 가족의 모습이 가득했다. 관람객들은 그림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속삭였다. 이 그림에는 사랑이 있네요. 그 말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맞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 자식은 다시 아버지의 묘소에 모였다. 정민은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처럼요. 미정은 손을 모으며 말했다. 아버지,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하늘로 올라갔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그들과 함께 미소 짓는 듯 했다. 그 순간 세 자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얘들아, 나의 유산은 너희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를 지켜줄 때 나는 늘 살아있다.